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게 있어요. 한반도 문제가 뭘까요? 조금 변했는데 예전에는 분단 문제였어요. 허리가 잘라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이게 한반도 문제거든요. 요즘에는 하나 더 생겼어요. 핵 문제예요. 핵 문제는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를 죽이는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국제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좋고 우리의 생존 자체도 굉장히 변하고 있다. 변하는데 그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국 우리의 문제겠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국제 정세에 어떻게 흐름을 타느냐 이게 또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좌우하느냐에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대국입니까? 아마 강대국이냐 할 때 동의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약소국입니까? 반대로? 그것 동의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하고 상대할 때 우리가 약소국입니까? 강대국입니까? 하면 저는 약소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할 때도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무시하지만 일본하고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이런 약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나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이번 시간에 제가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어항. 어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런 생각들이죠. 되게 답답하겠다. 저 물고기는 저 속에서만 뱅글뱅글 돌면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물고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 물고기는 저 어항이 전 세계이기 때문에 별로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답답하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일부터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이남 지역이나 이동 지역에 갈 수가 없게 됐다. 이러면 어떨까요, 느낌에? 답답하지 않겠어요? 1년에 몇 번 경기도 이남을 내려가거나 강원도 쪽을 몇 번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못 간다. 이러면 굉장히 아마 심적으로 답답할 거예요. 서울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정도 좀 넘거든요. 답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238만 정도 됩니다. 그거는 DNA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1945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태어났을 때 한 번도 별로 북쪽에 가보시지도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북을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만주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던 DNA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만 해도 벌써 이 남쪽에서만 살았거든요.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굳이 말한다면은 통일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통일이 안 돼도 답답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와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구조, 생활 구조가 저 답답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면 깨고 벗어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데미안이라는 옛날에 읽었던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새가 알에서 깨기 위해서는 투쟁을 한다. 알은 새의 세계다. 알이 깨져야지만 내가 태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어항을 벗어나서 우리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고 있는 이 분단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얘기를 끌어갈까 합니다. 질문들을 아마 해외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만날 때 이런저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017년도 4월 달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시진핑이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고 나니까 트럼프가 한국에 왔어요. 그해 11월 달에 와서 의회에서
연설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한테 한국은 꼭 통일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2008년도 이미 푸틴이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22년도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모택동 같은 경우는 49년도에 티베트는 중국의 영토다 하고 티베트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토인비가 얘기했다시피 그 나라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지워라 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이건 결국 우리의 생존 구조인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을 하실 것인지 아마 모든 분들이 해외 나가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꼭 답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정세 얘기를 좀 드리고 한반도 주변에 소위 강대국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북한은 또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우리는 뭐 했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제정세가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트럼프가 벌써 2기 행정부가 이제 한 달 있으면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동아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동북아시아에. 그죠? 동북아시아가 예전에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았느냐. 중국 질서 속에 살았어요. 사실은. 중국에 우리가 오랫동안 투쟁을 했지만 결국 조선시대부터는 편입이 돼서 중국 질서에 살았거든요. 그럼 중국 질서라는 게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질서는 한마디로 수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고 너희들은 제후, 너희들은 나의 신하야 라는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신하들끼리 싸우면은 이의제의라고 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황제는 이득을 보는 이런 구조. 이게 수직적 질서입니다. 근데 이 수직적 질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립자족, 그 질서 속에서는 다 모든 것이 자립이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되는데 요 중국 질서에서 빠져나가 있던 나라가 유일한 게 일본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감미까제라고 해서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일본을 쳐들어갔을 때 태풍 때문에 점령을 못했잖아요. 2차례나. 그래서 이제 감미까제가 일본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일본만은 중국 질서에 속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게 이제 그 큰 변화를 19세기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있고 영국 등 이 위에 있는 파란색들이 그 제국주의거든요. 파란색이 제국주의고 빨간 선들이 제국주의 피해를 본 식민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서양은 식민 세계를 구축할 때 어떤 순서가 있어요. 뭐냐? 종교부터 들어갑니다. 천주교부터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 총이 들어가요. 총으로서 위협을 하고 마지막에는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에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식민 통치를 완성을 합니다. 이런 구조였는데 중국도 이제 거기서 피해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옆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이 맨 아래쪽은 프랑스, 그 위에는 영국, 그 위에 파란색은 독일, 그 위에는 러시아, 일본 이렇게 해서 다 거의 식민 상태로 갔는데 그 전의 유럽 세계의 질서는 뭐냐? 1648년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모든 나라는 평등하다. 모든 나라의 주권은 똑같다. 어느 나라가 더 우세하거나 열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유럽의 질서였는데 그것을 중국한테도 적용시켜서 나온 결과가 아편전쟁이에요. 아편전쟁은 1842년도에 끝이 났는데 이게 중국한테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중국은 세상의 가장 최고의 나라, 황제의 나라 이렇게 썼는데 영국하고 유럽연합한테 얻어맞고 나서 그것이 깨지고 아편전쟁으로 여러 가지 굴욕적인 일들을 당했어요. 질서가 붕괴됐어요. 이게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이제는 중국이 완전히 옛날 중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 100년을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잽싸게 근대화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탈아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아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종도 다르고 또 그다음에 뭐 혈액형도 뭐 유럽 쪽에 가깝고 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유럽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일본이 빠르게 근대화로 갈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게 아주 습관적으로 출판업이 발전했다. 수백 년 동안 에도 시대 이후에. 두 번째는 한국으로부터 끌고 간 도공들을 통해서 도자기를 팔고 하는 여러 가지 부를 갖다가 축적하는 그 결과가 근대화에 재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물론 지도자들이 똘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이런 식의 동아시아가 힘든 세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냉전 시대가 오면서 양쪽으로 갈리죠.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갈렸는데 여기에 세 번째 나오는 닉슨 독트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양 진영 속에서는 평화가 있었어요. 진영 속에 어느 군데만 속해 있어도 전쟁을 면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닉슨이 들어오면서부터 세력 균형, 미, 중, 소 세력 균형이 있으면서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드디어 이제 소련이 자체적으로 붕괴를 하고 드디어 이제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나왔어요. 미국이 나와서 미국의 방식은 뭐냐? 에너지를 수송하는 걸 내가 보호해 주겠다. 11개의 항공모함 군단으로서 전 세계의 수송로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덕을 보는 거예요. 석유 수송로가 누구한테 해적한테 침탈당하지 않고 그렇게 보호를 받았죠. 그리고 세계 공장도 보호하겠다. 그 대신 미국 한 시장에 와서 많이 팔아라 라고 1944년도 브레튼 우주 체제를 만들면서 미국이 계속 끌고 갔던 유일 초강대국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 드디어 그 금융위기 때문에 사실은 깨졌어요. 깨지고 중국이 부상합니다. 중국이 부상하는 데는 미국의 착각도 있었어요. 왜 착각이 있었느냐?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미국이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닉슨이 이제 키신저를 보내서 중국과의 화해 분위기를 형성했거든요.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중국을 도와주면은 다원화된 사회, 민주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여지없이 수포로 돌아가고 중국은 또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달라서 도광양현하고 등소평이가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1949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향후 100년 동안은 어둠 속에 숨어서 빛이 나가지 말고 어둠 속에 숨어서 힘을 길러라 라는 게 도광양현인데 그리고 100년 후에는 중국의 꿈을 이룬다. 그게 중국몽이에요. 2049년도 얼마 안 남았죠? 2049년도에 중국몽을 완성하자라는 게 이제 등소평 때부터 내려온 얘기인데 이게 시진핑이가 들어오면서 2012년도부터 중국 굴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국몽까지 선언을 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실 거는 중국몽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수직적 관계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나는 황제국, 중국은 황제국, 한국, 일본, 나머지 나라는 다 제후국. 이게 중국몽이에요. 근데 이거의 본질을 모르고 과거의 어떤 우리 정권에서는 거기는 큰 산, 우리는 낮은 산, 뭐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질 않았던 탓입니다. 어쨌든 저 선을 보이시죠? 바깥에 큰 선, 앞에 이 베트남 앞쪽까지 쓴 선, 이게 다 자기네 해역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법으로도 맞지 않아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패소를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힘으로다가 중국이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거를 오바마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태평양은 너무 넓다. 넓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가고 나머지 반쪽은 우리가 할게. 동태평양은 미국이, 서태평양은 중국이 맡아서 우리가 관리를 할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냐? 우리한테는 이 석유 수송로, 대만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로가 다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국이 부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중국이 여기 나오는 또 세계 재패를 하기 위해서 세계 제1의 황제국이 되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 시도가 있어요. 하나는
왼쪽에 나와 있는 저 1대1로예요. 1대1로. 많은 공급, 저가의 상품들을 많이 공급하면서 특히 또 철강이나 건설 자재까지 다 공급을 하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1대1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금융 부문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금융 부문에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연습. 두 가지가 주요한 수단으로서 중국몽에 이르는 그런 수단이다라는 거고 또 북극해도 중국이 관여를 해요. 우리도 사실 북극위원회의 옵저버 국가거든요. 중국도 옵저버 국가예요. 근데 중국은 자기네가 북극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또 끼어들어갑니다. 그건 다 이권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세계를 돌아서 함부르크까지 물건을 보낼 때 한 달 걸린다면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는 절반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반드시 북극을 차지하는 사람이 또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래서 지금 전쟁을 불사고서라도 자기들이 북극을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게 중국의 생각입니다. 그 모택동이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키신저한테 자기네 나라는 소련이 핵 공격을 해서 3억 명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숨어서 다시 힘을 길러서 또 나가서 싸운다. 이런 정도의 저력이 있는 나라니까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중국이 세계를 향해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참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도 깨달았어요. 2009년도에 중국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신 차렸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도와만 줘서는 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절대 될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압박이다 해서 봉쇄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처음 나왔던 아시아 회귀 전략 오바마 때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꿨잖아요. 그렇게 됐고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일본의 힘을 빌려서 같이 협동을 하자라는 게 지금의 미국의 이제 아시아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어가는 원유 수송량은 저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게 중국의 손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불안한 그런 경제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실 아까 헷갈려요. 지금도 트럼프가 들어와서 미국 중심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전에 인도 태평양 전략도 같이 혼재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고 왜 그렇게 되느냐는 미국이 지금 제1의 석유 수출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저기 2014년도에 세일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반층 사이에 섞여 있는 세일 가스하고 세일 그 석유를 뽑아내는 그 기술을 미국이 개발하고 난 다음부터는 최고의 원유 생산국이 됐어요. 우리도 미국 석유를 세 번째인가 많이 사요.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미국이 이제 중동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예전처럼 느끼지 못해. 이제 중동 없어도 살아.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이것도 없어도 살아. 우리끼리 살아도 돼.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트럼프의 미국 중심주의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중 간에 서로 패권 경쟁이 심해졌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또 미국의 편을 들어서 지금 이제 같이 중국을 협공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본은 예년부터 강자 동맹의 나라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하고 동맹을 맺었고 그다음에 또 독일하고도 맺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러다 또 미국하고 맺었잖아요. 나중에 중국하고 맺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잘못하면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세계는 흔들리고 있다. 각자 어떻게 외교 상황과 외교 전략을 펴야지만 자기들의 생존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만만찮아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지리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로 나가는 길이 세 길이에요. 하나는 발틱해, 하나는 흑해, 하나는 동해 이쪽이거든요. 발틱해에 중국하고 연합 함대와 훈련을 해요. 흑해 쪽은 이번에 전쟁이 난 거죠. 그렇죠? 크림반도 먹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근데 조지아라는 옛날 그루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친러파로 완전히 전국을 장악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흑해 쪽에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하고 동해 쪽은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거의 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맺어서 새 출로를 탄탄히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은 하여튼 어쨌든 미국 제패의 그런 탈냉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주의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이 같이 대립하게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자유주의 세력권도 나토가 확장되고 있고 여러 가지 오커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만만치 않게 권위주의 세력들도 브릭스라든지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해가면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혜택받지 못한 저개발 국가들의 모임을 누가 더 공략하느냐 효과적으로. 근데 자유주의 세력보다는 권위주의 세력권 사람들이 훨씬 더 글로벌 사우스에 더 많이 접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한반도 통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국들이. 먼저 약소국에 우리는 아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약소국인데 약소국이 뭐냐.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남이 결정해. 이미 임진왜란 때 그랬어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 일본이 대동강선을 놓고 분할하는 얘기를 했어요. 고니시하고 심의경이. 거기에 또 함경도 평안도 할지선 이걸 또 주장한 거는 동쪽으로 갔던 가토 기요마사예요. 이런 식으로 임진왜란 때부터 조선을 가르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청일전쟁 때는 영국이 먼저 남북 분할론을 제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일본이 손잡는 걸 원했기 때문에 남북 나눠 가지면서 러시아를 서로 상대하자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영국이 이걸 또 껴들어서 분할론을 얘기해. 그러다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896년도에 일본이 러시아한테 제시해요. 대동강선, 한성선에서 우리 서로 나눠 갖자. 러시아가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 아관 파천이 있어서 이미 조선의 정치를 자기들이 장악했다고 생각하니까 일본의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또 상황이 또 바뀌어요. 일본하고 영국하고 동맹을 맺으니까 이제는 또 러시아가 급해졌어. 그 자기들이 39도선에서 또 갈라먹자. 아래는 일본, 위는 러시아.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계속 이런 얘기들이 벌써 임진왜란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왔던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신탁 통치안까지 왔었던 거고요. 2015년도 10월 8일 날 내일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원전 반대 해킹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해킹 그룹에서 우리나라 국방부의 문건을 해킹했어요. 근데 그 해킹 문건이 뭐였냐? 중국이 미국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잘못되면은 4개국이 나눠서 통치합시다. 이 얘기를 저렇게 저 그림 보이시죠? 러시아는 함경북도, 중국은 우리로 치면 평안도하고 함경남도 일부, 강원도 일부는 미국, 황해도는 한국, 평양은 공동. 이런 식의 제안을 미국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합참에서 한국 국방부한테 이걸 회의를 하자고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를 해킹한 거래요. 국방부에서는 부인했어요. 일단은. 근데 저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아마 저런 논의들이 강대국들끼리에는 서로 나눠먹기로 저렇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크림반도 같은 경우도 그냥 사실은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준 건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뺏었잖아요. 약소국은 저런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고 사드 배치했다고 해서 중국 우리한테 보복한 거. 이거 왜 보복하겠어요? 약하니까 그런 거죠. 강하면은 저렇게 보복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한국은 사실은 약소국이긴 한데 굉장히 모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대륙 세력에서 해양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경제 성장도 하고 민주화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그런 나라고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3천만이 넘고 3만 불이 넘고 5천만이 넘는 나라가 7개밖에 안 돼.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우리. 근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2017년도에. 그리고 GDP도 우리가 23년도에 세계 13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은 굉장한 나라죠. 이렇게 헐벗은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저는 약소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있을까? 한반도 통일을 원할까?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책이 없다라고 봅니다. 1945년도 해방됐을 때도 미국은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약했어요. 1950년도 한국 전쟁이 났을 때도 통일에 대한 생각이 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하게 두 개의 한국을 원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핵 문제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전쟁만 안 나면 된다. 이런 식의 그냥 막연한 생각들로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 정책이나 이스라엘 정책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요. 중국 정책은 뭐냐? 하나의 중국. 이 원칙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책은 뭐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두 개의 독립된 국가. 이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추구를 해. 그러면 한국도 원 코리아, 하나의 한국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으련만 사실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외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뭐냐?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한마디로 중국의 머리를 노리는 망치로 생각해요. 그래서 청나라 때도 그렇고 명나라 때도 그렇고 한반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의 정권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선들이 좀 있습니다. 저 위에 함경북도 지역에 나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나선에서 저 상하이로다가 3번 석탄을 운송한 적이 있습니다. 14년도, 15년도 때쯤. 근데 석탄을 3번 운송했는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쪽 서해바다 쪽은 이미 중국의 내해화라고 중국은 생각해요. 거기에는 군함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의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3번의 항로를 개척을 하면서 저게 정식 항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군함이 다닐 겁니다. 상선 보호를 위해서 군함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군함이 다니면은 군용기도 다닐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동해를 중국의 내해화를 해야 되겠다. 동해조차도 중국 바다다라고 생각하게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항공기들이 독도 근처에서 그 훈련을 하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한반도를 제2의 핀란드화를 해야 되겠다. 제2의 핀란드화가 뭐냐? 핀란드가 자기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권과 군사권의 일부를 러시아한테 인정을 해. 나는 니들 얘기를 들을게.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거는. 그런 거고 일본 지도를 이렇게 보세요. 저 지도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 지도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일본 영토라는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쨌든 한국을 자기들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자기들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조금 불편해하죠. 러시아는 사실은 그런 개념은 좀 약한데 어쨌든 자기들의 이익만 보장하면 돼. 이 태평양으로 들어가는 선이 보장만 된다면 뭐 통일이 굳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 EU하고 우에는 좀 빼고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최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반도 남북 관계를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대적인 두 개의 교정국 관계다.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자기네 국가 또 이름도 바꾸고 가사도 바꿨어요. 그리고 조직은 물론 다 없애버리고 다 외무성으로 다 편입시켜버리고 자기 할아버지 때 세웠던 뭐 이런 기념탑 같은 거 다 폐지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동독도 비슷했어요. 동독도 자기들이 서독한테 밀릴 때쯤 되니까 두 민족 두 개 국가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는
통일, 민족 이런 개념을 다 빼버리고 애국가도 통일될 때까지 부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애국가 속에 자기네 국가 속에 독일, 하나의 조국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북한 같으면 바꿨죠. 바꿔서 부를 텐데 동독은 좀 순진했는지 저 문구를 안 바꾸고 그냥 곡만 나오고 그냥 부르질 않아. 이 화면을 보더라도 그냥 부르지 않고 그냥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끝까지 살았어요. 어쨌든 동독의 여론조사가 있어요. 10년 후에 그거 선언한 10년 후에 62.7%가 독일도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라고 저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이 나쁘게 있을 거다라는 거는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력 통일론을 아주 드러내놓고 이제는 선언해버렸어요. 핵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겠다. 그리고 나서 핵은 주먹이잖아요. 눈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눈이 정찰위성이에요. 그 정찰위성 3개를 제대로 발사를 하고 가용을 하면은 한반도를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남 적대감을 고취하고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동족을 친다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지금은 같은 민족 아니야. 언제라도 때려도 나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 정통성을 자기들한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과거의 김정일 시대 때는 자기들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대북 포용 정책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정은 때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핵을 가져야 되겠다. 핵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핵을 보유하고 핵을 보유하라는 노력과 함께 한반도한테는 어떤 식으로냐. 두 번째, 심장병보다 발등의 불로 관심을 유도했다 이건데, 심장병은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개성공단을 중단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지뢰 도발을 해서 그 다음에 합의를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핵 문제를 악화돼서 한 달 있다가 1년 후에는 4차 핵실험도 하는 이런 식의 아주 영리한 그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 한국은 이제 김정은이 볼 때는 용도가 떨어졌어요. 지난 2019년도까지는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간다 이게 있었는데, 이미 하노이 때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간다. 이런 식이어서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한국은 어떻게 살았느냐. 냉전기 때는 우리가 좀 국력이 좀 작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제 보존에 애를 쓰고 선 건설 후 통일 이런 정책으로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냉전이 해체되면서 우리가 대북 포용 정책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77선언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선언, 이게 이제 노태우의 77선언인데 말이 굉장히 좋잖아요. 민족 자존이라는 말 나오고 통일이라는 말 나오고 번영이라는 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알파부터 Z죠. 근데 그걸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고, 그게 이어져서 탈냉전기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2차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3차례, 이렇게 5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여러 가지 교류 활동들을 했었는데, 결론은 핵 때문에 다 필요 없다.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지난 과거의 경험입니다. 지금 그럼 북핵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북한은 대남 강압 정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해서 지금 쓰레기 풍선 던지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시끄러운 소리를 통해서 접경 지역 사람들 괴롭히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사이버 도발을 하는 거, 이런 걸로 계속 우리를 힘을 빼게 하는, 그리고 우리 내부의 국론을 분열시키게 하는 이런 전술로 계속 나가는 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기본은 힘이고 그 다음에는 유하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예전에는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도와주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핵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관계라고 봅니다. 경제력이 부유한 아테네 그리고 군사력이 강한 스파르타 관계로 이제는 새로운 체제 경쟁 시대가 됐다. 우리가 뭐 항상 북한한테 뭐 60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 이거 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핵 때문에. 이제는 더 분발해서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리게 된 겁니다. 남북대화 가능성이 있을까? 사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저렇게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남쪽에 어떤 정부가 오든지 간에 자기가 필요할 때 한번 혹시 써먹을지 몰라도 먼저는 절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다 목표가 있잖아요. 집도 마련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뭐 안정적인 생활, 평화로운 생활 이런 것들이 다 목표일 텐데 우리 국가가 목표를 갖고 있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중국몽이 있어요. 2049년도까지는 중국몽을 완성하겠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겠다. 과거의 황제국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중국 목표예요. 일본도 있어요. 일본은 뭐냐? 야찌라는 그 국가정보국 국장이 그 아베의 책사예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 세계사는 메이저 국가들의 게임이다. 일본은 메이저 국가가 돼야 된다. 이게 일본의 목표라는 거예요. 물론 논란은 있어요. 어쨌든 나라마다 다 자기들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목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1990년대 이후에 우리는 목표를 상실했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시대 이후에 목표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윤석열 정부 때 나온 외교 목표는 하나 있어요. 글로벌 중추국가.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목표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통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니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통일 얘기하지? 아까 뭐 어항도 하나 그려놓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왜 통일을 얘기할까? 이건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우리가 편안하다면 이대로 살아도 돼요. 이거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이대로 사는 게 너무 불편해요. 이게 굉장히 편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불안한 진흙 속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발이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뭘 밟을지도 모르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느끼느냐 못 느끼냐 이 차이입니다. 통일이 돼야 될 필요성. 첫째, 약속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은 아마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를 쳐다볼 거예요. 쟤들이 어디로 가려고 할까? 우리랑 친해지려고 할까? 저쪽으로 가기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흘끔흘끔 눈치를 보는 이게 통일된 나라예요. 두 번째, 실질적인 얘기로는 4가지 갈등 요소가 많이 사라질 거다. 첫 번째,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 지금도 갈등이 천지잖아요. 첫 번째, 이념적 갈등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갈등의 가장 기초에 있는 거는 북하고 친해 안 친해, 중국하고 친해 안 친해, 미국하고 더 친해 누구랑 친해, 일본하고 어째 이런 이념적 갈등이 통일로서 상당히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 지역적 갈등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무도 얘기 안 해. 지역적 갈등에 대해서 지금 뭐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이 뿌리에 있어요. 선거에서도 노다지 나타나는 게 그 결과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영남 지역에서는 어떤 당, 호남 지역 어떤 당 이게 막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거. 물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폐해가 있다는 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할 생각도 안 해요. 마치 없는 것처럼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 박아놓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갈등도 통일로서 많이 해소가 될 거다. 세 번째, 계층 간 갈등. 네 번째, 세대 간 갈등. 이것도 지금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것도 역시 통일로서 많이 해소될 거다. 왜 그러냐?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역사가 1960년대에 갈등이 엄청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실업 상태에 많이 빠져 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 갈등의 에너지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건 뭘 일어났건 간에 좌우지간 산업화로다가 그 동력을 쏟아놨기 때문에 그 에너지도 빠지면서 오히려 산업화로 갔거든요.
저는 지금이 산업화의 부정적 에너지, 민주화의 부정적 에너지가 산더미처럼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일의 새로운 과업과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겹쳐져서 그 갈등의 에너지가 글로 쏠린다면은 국가가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비전을 어떻게 가요? 물론 목표는 통일이다. 근데 통일된 국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지난 정부 때 이게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중간 정도로 가자. 그리고 남북한끼리는 연합으로 가자. 이게 막연한 그들의 발표를 못해. 논란이 있을까 봐. 근데 그런 식의 비전이 생존할 수 있을까? 국제정치적 위상이 중간지대를 용납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주의권과 권위주의권이 서로 확대해 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 중간에 서서 우리가 생존을 모색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정치적 위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국 의존도도 축소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히토리우 보복을 당한 다음부터 중국 의존도를 확 줄였어요. 그전에 20몇 프로 하다가 지금 7% 정도 된다고 중국 사람이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은 발빠르게 의존도를 줄여서 이제는 당당하게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우리도 역시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신인데 지도층이 잘해야죠. 왜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거는 한니발 전쟁을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로마에 한니발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로마는 그때 이제 집정관 시대거든요. 2명의 집정관이 1년씩 교대로 해서 통치를 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한니발하고 싸우다가 집정관이 2명이나 사망했어요. 한니발 전쟁 8년 동안에. 그런데 어떤 집정관은 8만 명을 끌고 나가서 칸나의 전투에서 다 전멸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저런 너도 거기서 죽어야지. 여기까지 와서 뭐 하냐. 수치다. 이럴 텐데 로마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그냥 그 살아 돌아온 집정관을 잘 왔다. 다시 싸우자. 그렇게 단합을 해서 다시 또 싸워서 결국은 한니발을 이탈리아 대륙에서 몰아냈어요. 근데 그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집정관이 나가서 싸우다 죽을 정도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우리는 밑에 사람들이 희생하고 윗사람들은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잖아요. 전쟁은 정치가들이 일으키고 말로써 일으키고 부자들은 무기를 대고 서민들은 자식을 대고 전쟁 끝난 다음에 정치가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세금을 걷어서 배를 불리고 서민들은 돌아가서 묘비에서 눈물 짓는다. 이게 세르비아 속담이래요. 그런 식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는 나라는 정신 빠진 나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단결력 그리고 지정학적인 안목, 역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북한은 도대체 뭐냐 우리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북한이라는 존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방해는 되지 않는 존재면 좋겠다. 조금 더 바란다면은 우리와 같이 협동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여를 기초로 하고 대신 원칙을 갖고 있자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내부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교회이기도 한데 북한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나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선교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거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통일 준비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머리로서 준비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가슴으로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가슴으로서 준비하는 거는 우리 와 있는 뭐 탈북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가슴으로 준비하는 거고 머리로서 준비하는 거는 통일된 상황을 가상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 국가를 새롭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머리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통일 상황에서 교회 활동을 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국은 통일할 생각이 있나?
그래서 또 지금 같으면 뭐 갸우뚱 하겠죠. 특히 젊으신 분들은. 우리는 생각이 있다. 두 번째, 통일할 능력은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통일할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국제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가장 두려운 게 그 많은 돈들을 어떡합니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돈 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라는 게 소위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는 거. 이게 통일 비용이라면 1조 원이면 됩니다. 하루에 식량 1만 톤만 있으면 365만 톤만 있으면 북한 주민들 아무도 굶어 죽잖아요. 그게 최소의 통일 비용. 최대의 통일 비용은 뭐냐? 우리처럼 똑같이 사는 거. 이거는 100년 지나도 못 살아요. 그렇게는. 그럼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서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돈이라는 건 또 국제사회에서 빌려서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서 갚으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너무 두려워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통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말씀은 역사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역사 안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입시 안 나기 때문에. 역사 공부 안 해요. 안 하니까 왜 분단이 되고 분단된 이유가 뭐고 누가 도대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지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당장 취직해갖고 잘 벌어먹고 살면 된다. 이 생각만 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나라를 언젠가는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간단하게 세계사적으로 흘러가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주변에 어린 자녀들이나 있으면은 역사 공부를 좀 관심을 갖게 유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 목회자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스마르크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갈 때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치는 게 정치가 임무다. 굉장히 뭐랄까 현명한 지도자를 갖고 있는 것도 그 나라의 복이지요. 그러니까 지난번 콜 수상 같은 경우는 서독에 항상 사람들이 비웃는 바보의 대상이었어요. 패러디의 대상.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통일로 확 독일 민족을 끌고 갔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